안녕하세요. 김희진의 경제일기 두 번째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개발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관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PF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사 어, 워크아웃, 최근에 부동산 주택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줄고 있고, 좀 이쪽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인데, 그거와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과연 일본처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아,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죠. 핵폭탄 그냥 두 방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고, 경제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일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한반도 전쟁 때문입니다. 한반도 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완전 병참기지로 거듭나면서 완전히 다시 공장들이 재가동을 하고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일본은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대리, 냉전 구도 하에서 일본이 자본주의 진영의 보루 역할을, 일본의 성장을 방관하지만 한 게 아니라 도와주었죠. 나중에 반도체 기술까지 일본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8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까지 초고속 성장을 했죠. 반면에 미국은 자본주의의 갓파더 역할을 했지만, 속은 골물대로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데올로기의 대리 국면에서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도 파기를 했죠. 금태환도 중단 안 나오고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무역 적자까지 늘어나니까 미국 내에서 자구 노력도 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경제 내수 경제 부양을 해서 그런 노력도 했지만 기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몇 개 나라를 불러 모았죠. 네 개 나라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이 이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었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이제 올라서 그 정도로 몸집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역 이론에 보면은 A하고 B 나라 둘이 무역을 했을 때 A 나라가
그 비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화폐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은 화폐가 옛날에는 금태환, 뭐 금붕이제 때 이제 그 경제 이론이 나왔던 거라 그 당시 그 이론이었겠죠. 적용됐을겠죠. 근데 그 돈이 많이 쌓이면 그 돈이라는 건 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이 많이 쌓이면은 이 나라의 그 수지를 보는,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A국의 화폐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비나라나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이 나라가 같은, 옛날에는 같은 TV를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다 같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나라 화폐 가치가 더 올랐어.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이 나라 TV 가격은 이 나라 볼 때는 150만 원이요. 이쪽 나라 볼 때는 한 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 나라가 수출이 더 잘 되겠죠. 이 나라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무역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가치 통화 절창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 가치가 아니라 통화 절창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프라자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호황과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쌓였죠. 일본이 완전히 자신감이 넘쳐났었죠.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케이팝이 유행하지만 그 당시에 제이팝, 뭐, 경기도 일본 제품이 세계를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었죠.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반도체 점유율은 우리나라 현재 삼성전자의 점유율보다 그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통화 절상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2년 후에. 이번에 5개국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4개국에 이제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5개국을 불러 모아서 이제 미국 통화 가치가 막 계속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로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국들한테 이제 통화 가치를 좀 완화시키고 그 나라에서 이제 미국 상품을 이제 좀 소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 수입도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합의가 있고 나서 일본은 1987년 7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1980년 초반만 해도 일본의 금리는 8%, 9%대였습니다. 근데 2%대까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인하를 하게 되죠. 일본은 성장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 흑자도 일어난 상황이었고, 완전히 호황인 국면에서 금리까지 다운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입이, 매년 수입이 한 5% 이상 얻어요. 수입을. 매년, 그러니까, 수입, 이윤, 어떤 투자, 내가 하는 투자 안에서, 투자처에서 매년, 수입 증가율이 5%예요. 그럼 나는 만약에 저기가 은행에서 지금 2%대로 자금을 빌려줘요. 그럼 나는 사업 확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보다도 이자율이 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났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도 제발 우리 돈을 갖다 써달라고 하고, 써야 이자를 받으니까 그냥 돈 놔두면 이자 붙는 거 아니잖아요. 금부수에서. 그러니까 성장도 잘 되고 호황이 오르면서 그런데 낮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 주체들이 자금을 빌려서 맨 처음으로 간 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 그때 엄청난 버블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갔던 주가 지수가
30년이, 30 지금 뭐야, 2024년이니까 올해 지금 달성한다고, 다시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했는지 모르겠네요.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이제 버블이 형성되니까,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자산시장 버블이 주식시장부터 가죠, 대부분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요?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갔죠. 그래서 땅하고 토지가 이제, 땅하고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 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금융기관들이 막 LTV 100%, 그러니까 시가의 100% 이상 대출을 해줬다고 그래요. 뭐 당연하죠. 자고 일어나면 또 성장하고 그럴 텐데, 땅값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 빌려줬죠, 이렇게. 그렇게 막 버블이 형성 막 됐었죠. 그거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일부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식시장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니까 발빠른 일부 은행들이 먼저 나섰죠. 금융 규제를 했습니다. LTV를 줄였습니다. LTV를 한 40%, 50%, 예전에 100%까지 100% 이상 대출해줬던 걸 40%, 50%까지 줄여버렸죠. 그리고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대에서 보니까 한 6%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그렇게 금리 인상과 그 금융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트리거 역할을 했죠. 완전히 막 수직 폭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까 그 1985년도에 이루어졌던 프라자 합의라는 것은 통화가치 절상인데 그 효과가 일본에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일본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이커브 효과라고 이제 용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역의 효과, 통화가치를 절상시켜도 처음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정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양이 J 모양이래요. 제이커브 효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이커브 효과, 그다음에 그 가장 일본의 그 디플레이의 가장 주된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부채 디플레. 자산 거품이 꺼졌다 해가지고 그 부채의 절대량은 주지 않죠. 그대로 그 당시 이제 그 막 호황기 때 얻은 그 엄청난 부채량은 고스란히 가계하고 기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라 해가지고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부채는 갚아야죠. 그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갚고 나면은 소득이 쓸 돈이 줄죠. 그럼 그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저희 내수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못 파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악화가 되죠. 기업들이 악화가 되면 또 뭐가 돼요? 일자리가 줄잖아. 일자리가 줄면 또 가게 소득이 줄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채 디플레 시작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죠. 1997년도에 이제 IMF. IMF 체제는 어, 특히 그 아시아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대한 건 저는 좀 색다른 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정말, 책도 쓴 것도 있는데, 아직 정말 출판은, 오래전에 썼는데, 출판은 하지 않고 원고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몇 가지 주된 요인에 의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가 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의 아,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건 그거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좀 따른 거죠. 어찌됐든 뭐 그게 경제가 커지고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경기가, 경제가 호황인 국면에 금리까지, 이게 이제 금리가, 어, 싸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버블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하고 연관이 있어요. 버블이 제대로, 진정 버블이 일어나려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성장률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 때문에 완전히 버블이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버블이었는데 그게 꺼질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본 중앙은행, 뭐 시중은행들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LTV 주는 건, 줄이는 건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중앙은행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꺼질 때 금리까지 인상시키면 안 되죠. 완전히 그냥, 어? 아픈 놈한테 접해놓은 거니까. 그래, 그런 정책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되는 게 나중에 아베노믹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막 저금리 정책, 무제한 양적 완화. 그게 뭐 그런 정책이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 빠졌으니까 그걸 이제 타개하려고 그런 정책을 했는데, 빠질 때, 충격이 입을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충격을 입도록 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피해야 했을 텐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꺼질 때, 장기 디플레이 원인은 가계 부채 볼륨, 민간 부채 볼륨하고, 그에서 부채 디플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이커브 효과. 제이커브 효과는 대외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또 IMF. IMF도 저희 체제도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현상에, 이런 저희 주된 요인들에 의해서 뭐 다른 뭐 이유들도 또 있겠지만, 뭐 그 위에 뭐 금융위기도 있고 그 있겠죠. 그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자산 버블은 호황이어서 그게 자산이 버블이 일어났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주택가격이 제 주변에도 보면 3억짜리가 막 8, 9억, 10억까지 찍었는데, 아, 그렇게 막 300% 가까이 뛰던 그 주택 버블이 단시일 내에, 그게 우리나라 호황이어서 그런 버블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적절한 정책 믹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대상, 어느 한 부동산의 어느 한 대상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든 대상에서 거품이나 뭐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이건 정책,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믹스의 실패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전세 자금 대출, 임대사업자 수혜법, 그 다음에 노후주택연금.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폭등을 했는데, 그걸 개선을 시켜야지. 그것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24번을 막 그렇게 해놨어. 가정 규제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 규제들이, 현재의 내수를 침체시키는 또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비디오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산 버블은 일본은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완전 부적절한 정책의 믹스에 의해서 버블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하락 국면에서는 일본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그 환경이 조성됐어요. 보세요. 첫째,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인상은 하고 있었지만, 왜 금리 인상이 됐어요? 재난지원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풀었죠. 그 재난지원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막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풀으니까 막 대세를 잡겠잖아. 자빠 빨갱이라고 막 비난하던 저희 그 당시에, 제 현재 국민의힘인데 그 당시에는 같은 당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당에서 황교안이 대표였는데, 황교안이 막 처음에는 반대하다 나중에 자기들도 저기 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포스트한 거는 그 기록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장했다는 걸 최초로. 그 어찌됐든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통화량이 막 많이 많아지자 그 당연히 그게 이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산 버프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자산 버프를 끌려면 뭐 해야 돼요? 통화 정책가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금리 인상이 일어나죠. 또 일본하고 유사한 거. 우리나라 가계 부채 볼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계 부채 디플레. 그 볼륨을 안 준다고. 2천조 이상. 2천조 플러스 알파요. 사채는 그 포함되지 않아요. 가계들 민간의 사채가 엄청 많이 지금 얻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금융제를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사채 시장으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하면은 2천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제이커브 효과. 제이커브 효과가 뭐냐면은 제이커브, 제이커브 효과에서 그 플라자비의 아, 플라자 합의로 일어난 그 효과가 제이커브 효과잖아요. 플라자 합의는 뭐예요? 통화 부분에서 절상을 통해서 무역의 역조를 의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보면은 통화 부분이 있고 실물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엉켜 있어. 그냥 그 분석을 편의를 위해서 통화 쪽, 실물 쪽으로 하는 건데 이게 통화하고 실물하고 맞붙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프라자 합의는 이 통화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신사적이었어. 통화 부분에 이제 그 고전 뭐 이게 경제 이론을 생각하고 통화 절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일본하고 내개국한테. 그런데 그 효과가 처음에는 안 나타나 나중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닥친 환경은 직접적으로 오죠. 통화 쪽으로 온 게 아니죠. 실물적으로 왔잖아. 반도체, 2차전지, 우리 첨단산, 우리 그 주력 산업에 거의 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싸움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산업들이. 그 뭐냐면은 통화 쪽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미중 간의 갈등의 그 이면에는 통화 전쟁, 그러니까 통화의 알력 싸움이 있지만은 그것도 실물 부분까지 같이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통화가 왼쪽으로 칼이 들어오는 거라면 실물은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프라자비로 왼쪽이 맞았다면 우리는 오른쪽에 지금 칼집을 맞고 있는 거죠. 같은 효과는 거의 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야. 제이컵의 효과가 우리나라도 유사한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왜? 지금 ILA 그거 미국 내 공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역은 수치상으로는 수출입에 잡힐지라도 그게 국내의 소득에는 제한되잖아요. 미국 내 공장이 젖으면 미국 사람들이 인력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부하지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갔지 우리나라 가는 것보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직접적으로 또 뭐 제한도 하고 또 뺏어가려고도 하고. 그럼 제이커브 효과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게 제이커브 효과는 무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면은 이건 막 직접적으로 그다음 가시적이고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MF. IMF의 요건은 우리나라는 그 IMF보다 더 심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에 의해서. 보세요. IMF 체제가 아시아권에 치명타를 줬는데, DSR이나 DTI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없던 금융기법이에요. 일본이 버블이 꺼질 타임, 그 당시에는 없는 기법, 최근 기법이야. 근데 그게, 경제 주체, 가게나 기업들의 그런 민간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약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걸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구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돼. 그 나라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기가 틀려.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나 경제 저희들이 좀씩 틀리는 거 몇 개 되지도 않아.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 금융기관에서 현재처럼 그 이자율이 높을 때는 차주들이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영업적 차원에서 자기네 영업 모델에서 가변적으로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 DSR이나 NT 그다음에 이거 DTI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지.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저기 선진국 그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그 더군다나 금융시장까지 이렇게 개방된 나라에서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다음에 또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이 그 장기 디플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주된 요인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 체제보다 더 가혹한 DSR, DTI가 적용되고 있죠. 거기다 대환대출까지. 그 대환대출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거시경제 경제 이론 경제 책을 보면은 이론서를 보면은 거시경제 균형 모델에서 C 플러스 기본이 뭐예요? 민간 주체야. 그 민간 주체 뭐가 가장 중요해요? C 플러스 I, C 플러스 S 하나요. C가 뭐예요? 소비예요. 소비 플러스 I, 소비 플러스 저축. 거기서 또 한 부분이 전 부분이야. 또 한 부분이 뭐냐? 무역 부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빼앗긴, 잠깐, 유지 못한 게 무슨 권력기관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나 아니면 보수 정치 세력과의 싸움에서 져서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 못한 게 아니에요. 경제 정책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정책을 내수 부문의 정책을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입 좀 잘 됐다고. 수출입은 전체 우리나라 그 GDP에는 잡히지만은 우리나라 그 국민 중에 수출입하고 관련돼 있는 그 근로자보다도 내수 부분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아요. 수출은 별로 안 돼. 전체 볼륨은 그것 때문에 커지더라도.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그쪽에 막 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내수 부문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수 부문에 관련된 정책들을 완전히 폭망시켜 놨어요. 지금 제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내수 부문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프라이머는 C 플러스 I. 소비와 투자, 소비와 저축이에요. 그 다음에 전 부분이 있어.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전 부분에서 좀 주입을 해야 되죠.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근데 이 내수 부분에 자금 조달을 갖다가 유동성을 갖다가 꽉 막은 게 누구예요? 그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잖아요. DSR, DTI, 있잖아요. 그 대환대출 규제로 확 민간의 자금을 조달을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 부분하고 실무 부분하고 완전히 엉켜 있다고. 통화로 갖다가 딱 위축시켜 놓으니까 이 경기가 돌아요, 안 돌아요?
그 계속 하향 분명이잖아요. 내수는. 문재인 정부 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걸 바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부동산 시장의 사람들은 무슨, 뭐, 투기꾼은 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그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거 책으로 써도 한권로 나와. 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 꽉 유독선을 옮겨놨어. 그 얼마나 옮기는 거냐면은, 아까 그 일본 그 버블 붕괴 시에 제가 그랬죠. LTV가 규제밖에 없었다고. LTV는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LTV는 그 물건, 객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거야. 거기서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그 가치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DTI나 DS는 뭐예요? 내 소득을 보잖아. 그러니까 사람까지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물적 존재로 보는 거야. 사람을 갖다가 등을 먹이고 물적 존재를 보고 완전히 이건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이 써놨잖아요. 비인간적이라고. 소위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민주 진영의 거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이걸 비판하는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현 정부까지 그걸 기조를 문재인 정부가 뭘 실패했는지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금융기관에서 이건 금융기관도 아니고 금융기업에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왜냐면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독과점 그러니까 5개 은행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러지.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은행들이 막 거의 한 만여 개 가까이 되니까 다양한 은행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DSR이나 DTI 기준도 은행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폭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더군다나 정부에서 그걸 강제하니까 아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게 현재 경기 침체의 가장 크게 주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정부 지출 안 넣는다고 뭐라 하지만 그 지금 이렇게 민간의 유동성을 꽉 막아놓는 거에서 왜 이런 방법보다 안 하냐고.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썼는데 지금 뭐 그런 주장을 하더니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전해선에서 뭐 저기 뭐 그때 뭐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정부 부문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지금은 옛날 뉴딜 정책 당시하고 지금 정부 역할이나 정부 그 기능들이 훨씬 더 그 당시하고 틀려져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안 쓴다 뭐 그런 주장은 이렇게 맞는 타당한 주장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민간의 유독성을 막는 건 이런 방법도 없고 이 정부 부문한테만 저기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유사한 환경이야. 아주. 그리고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당연히 부채 디플레는 당연하죠. 2천조 그거 못 갚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이자를 갚게 되면은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잖아. 소비가 안 되면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도 안 가. 뭐 살 것도 안 사. 그러면 계속 내수가 또 위축이 되고, 이게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수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이거 생산할 때 위축이 되면 사람은 안 붙죠. 그럼 가게의 소득이 또 줄어.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 서막이 지금 서막이 아니라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거기다 대고 유동성을 확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라는 것은 거래예요. 거래를 막아놓고서는 경기 부양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타당한 주장입니까?
그 거래를 막아놓고 민간이 거래를 막고 정부에서 돈을 안 푼다고 뭐라고 하거나 어? 거래가 돼야 거래가 돼야 이 가계 부채도 리스크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빚을 한 7억 주고 잠깐 5억 주고 샀어.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5억까지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 이 사람이 조금 여력 있는 그 경제주택한테 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충분히 떨어졌다. 네, 살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5억 5천이나 6억 주고 살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 빚 때문에 이 집, 이거 그냥 팔고서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 유동성을 꽉 틀어막으면은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런 길을 계속 써놨는데, 보니까 몇 가지 채택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보니까. 근데 저번에 대표적인 최근에 그 금융기관의 그 변동금리를 폭리취한 거, 그거 제가 포스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그 금융 규제를 해놔서 그래. 대환 대출을 못 하게 해놓으니까 더 폭리를 취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포스트한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환 대출 주택시장에서는 많이 푼다고 그러는데, 왜 주택만 있냐고. 다 풀려면 다 풀어야죠. 모든 자산시, 모든 그, 대부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일부분만 하니까 그런 정책을 왜 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풀 때는 전부 다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내수 경기, 내수 침체의 문제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는 민간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유동성을 막고서나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가계가 부채 디플레이 있고 일본의 현상을 따라가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이거 가계 부채 볼륨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민간에서 갚을 수가 없는 규모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리스킹이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래 활성화예요. 한계 차주, 위험 차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부동산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좀 다운됐다고 생각하고 좀 여력 있는 경제 주체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전인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게 거래 활성화죠. 그 거래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 시장에 막아놓은 그 금융 규제를 다 풀어야지. 왜, 풀으라니까 왜 그 주택 시장만 건들고 그러는데 모든 거 당장 다 풀어야 돼.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다 푼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고 부채가 또 사재기 다주택자 같은 경우 또 사재기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또 가계부채가 문제고 거품이 끼면 무조건 가계부채가 문제니까 다시 거품이 인다 그러면은 뭘로 조절하면 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면 되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 조절 수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이번에 금리를 인상된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7억을 대출받아. 그러면 금리가 2%일 때는 내가 월 한 120만 원만 금융비용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금리가 현재 5% 이상이지만 5%까지만 올라도 7억 35, 월 300만 원의 그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일어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 매물이 쌓이고 그러면 다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니야. 그 가격이 다운되고 경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 금리 조절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가계부채 조절 수단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답답합니다.